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벽돌이 바랜 외벽과 좁은 복도, 바람이 잘 들지 않는 베란다에는 화분 몇 개가 옹기종기 놓여 있다. 이곳은 올해 70이 된 김순자 여사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곳이다. 남편은 15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규와 며느리 지원이와 함께 3인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다. 김 여사는 소박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새벽마다 아파트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려낸다. 과거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냈고 지금은 은퇴하여 소소한 국민연금과 남편이 남긴 약간의 예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집은 남편 명의였으나 사망 이후 그녀가 상속받아 현재는 그녀 명의로 되어 있다. 며칠 후면 음력으로 그녀의 칠순 생일이다. 김 여사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다. 선물도 필요 없고 외식도 사치라고 생각했다. 단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집에서 조촐하게 생일상을 차려 먹고 다정한 말 한마디만 건네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민규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고 지원은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 작업하느라 바빠 보였다. 김 여사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원아, 이번 주 일요일이 음력으로 내 칠순 생일이거든. 우리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미역국이랑 불고기 정도로만 차려보면 어때? 지원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님, 요즘 누가 그런 거래요. 다들 조용히 지나가요. 저희 부부도 지금 카드값이랑 할부금으로 빠듯해서 솔직히 생일 챙길 여유가 없어요. 말끝은 딱 잘랐고 그 뒤로는 아무런 여운도 남기지 않았다. 민규는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김 여사는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다. 말문이 막혔고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지. 그냥 해본 말이야. 그날 밤, 김 여사는 베란다 창문 앞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고요하기만 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들은 어릴 적 생일마다 손편지를 써서 건넸고 같이 케이크를 만들며 웃던 기억이 스쳤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너무 멀리 느껴졌다. 며칠 뒤 김 여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한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 프로그램,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도 안정된 노후 가능. 그 기사를 읽는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결혼사진, 아들의 첫돌 사진,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 하나하나 먼지를 털고 닦아내며 그녀는 점점 마음을 굳혀갔다. 그러나 그날 저녁, 김 여사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말을 듣게 되었다. 지원은 거실에서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다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 우리 아빠 칠순이라 제주도로 다녀오기로 했어. 3박 4일 리조트 예약했지. 엄마가 항공권 값이 부담된다고 해서 내가 카드 긁어줬어. 어머님한테 돈 좀 받아서 간신히 해결했네. 진짜 요즘 노후된 집에 사는 건 너무 스트레스야. 김 여사는 조용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분노와 수치,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생일은 무시당했지만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의 칠순을 위해 리조트와 항공권을 아낌없이 쓰고 있었다. 그 돈의 일부가 자신의 예금에서 나간 것이란 걸 생각하자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베란다 창을 통해 스며드는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그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아파트 문을 닫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집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유산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포구청 근처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향했다. 계속합니다. 김순자 여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봄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어머니나 장모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며칠 뒤 박지원은 평소처럼 늦은 오후에 집으로 들어왔다. 핸드백은 명품 로고가 선명했고 손에는 카페에서 산 고급 커피가 들려 있었다. 힐을 벗으며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원은 거실에 앉아 긴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늦어져서 당장 급하게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제가 한두 달 안에 꼭 갚을게요. 김 여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몇 초가 흐르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를 줬는지 알고 있니? 지원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다 갚을 생각은 있어요. 지금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냈다. 손으로 몇 장을 넘기더니 적어놓은 목록을 보여주었다. 1월 300만 원, 2월 500만 원, 3월 700만 원.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준 돈 총 3천만 원이 넘는단다. 지원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땐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명품 가방, 여행, 친구들과의 모임, SNS에 올릴 사진들. 내가 사는 삶은 내 돈으로 만들어진 거였어. 지원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꾹 다물었다. 그동안 나는 아무 말 안 했지. 내가 나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언젠가는 고마워하고 갚으리라 믿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나는 너한테 그저 돈을 꺼내는 지갑이었을 뿐이야. 그날 밤 민규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지원은 울먹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엄마가 갑자기 돈을 더는 못 준다고 해. 그리고 지금까지 준 돈을 다 적어놨대. 우리 가족을 불신하겠다는 거야. 민규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받았는데?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민규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 방문 앞에 섰지만 결국 노크하지 못했다. 그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났다. 지원은 카드사로부터 최후 통보를 받았다. 한도가 넘었고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등급이 곤두박질 칠 거라는 경고였다.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조급해졌다. 어느 날 밤 김 여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다가왔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진짜 다 정리할게요. 2천만 원만. 제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돈은 없어. 그리고 있어도 이제 너에게 줄 생각은 없단다.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님, 그럼 저 어떻게 하라고요? 회사도 이제 끝일지도 몰라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삶의 대가를 언젠가는 치러야 해.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등을 돌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시간을 참아왔고 이제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김 여사는 방 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위에는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손글씨로 써내려간 편지가 들어있었다. 어머님, 이제서야 펜을 듭니다.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말로는 다 못 전할 것 같아 글로 씁니다. 처음엔 그저 잠시 힘들어서 도움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당연해졌고 고마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건네줄 때마다 저는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그걸 갚고 싶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님께 인간으로서의 존경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 여사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단한 사랑은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합니다. 몇 주 후, 김순자 여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주방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데우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박지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휴대폰 통화를 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응, 언니. 리조트 예약 다 끝났어. 제주도에서 아빠 칠순 파티 하기로 했거든. 뷔페랑 케이크도 주문했어.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야지. 아빠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 김 여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원의 목소리는 자랑으로 가득했고 그 안에 단 한 번도 미안이나 부담 같은 감정은 섞여 있지 않았다. 비행기표는 내가 다 샀어. VIP석으로. 아, 그거. 어머님한테 받은 돈 조금만 돌렸었어.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일은 아니지. 순간, 김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주전자에서 물이 넘쳤다. 그녀는 놀라 손을 떼었고, 뜨거운 김이 손등을 스쳐갔다. 그러나 그녀는 아프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주전자를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함께 찍은 가족사진, 민규의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 여행의 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자신은 항상 사진 속 가장자리,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배경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는 자기 친정 아버지의 칠순을 위해 리조트를 예약하고 최고급 항공권을 사며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생일날 미역국 한 그릇조차 사치처럼 여겨졌고 자식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다. 그리고 몇 문장을 짧게 써 내려갔다. 김순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자산 이전 없이 노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단 한 번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지만 지금만큼은 확신이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유산이 아니다. 그저 그녀 자신의 평안을 위한 공간일 뿐이었다. 며칠 후, 김 여사는 마포구청에 들러 상담을 받았다. 그녀의 소득, 나이, 주택명의 등의 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에 적합했다. 이후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집을 국가에 양도했다. 실질적인 거주권은 유지되지만 자식들이 해당 집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수는 없게 된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김 여사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며칠 뒤 그녀는 박지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사팀에 익명 메일을 보냈다. 발신자 정보는 남기지 않았다. 단지 한 줄만 적었다. 소속 직원 중 가정 내 금전적 의존 및 사치 소비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의심됩니다. 내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회사는 대형 화장품 브랜드였다. 이미지가 중요한 업계였기에 회사 측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 주 금요일, 박지원은 급히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떨리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혹시 회사에 무슨 연락하셨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니? 회사에서 누가 제 사생활에 대해 제보를 했다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돈으로 소비한 것까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직 처분 받았어요. 김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익명으로 한 줄 보냈을 뿐이란다. 너한테 직접적인 비난도 하지 않았고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 단지 누군가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규도 집에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박지원은 김 여사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편지 한 통을 밀어넣고 방을 나섰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님의 침묵이 무서웠고 어머님의 결단이 부끄러웠어요. 이젠 더 이상 어머님을 당연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며칠 안에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제가 혼자 안고 가야 할 몫이니까요. 그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은 김 여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다만 가슴 안쪽에서 조용한 파문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이 다르게 다가왔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는 있었다.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계속합니다. 박지원이 집을 떠난 다음 날 아침, 김순자 여사는 늘 하던 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보리차가 따뜻하게 끓고 있었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가을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다소 차분하게 만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거실에는 더 이상 고급 가방이나 향수 냄새가 감돌지 않았다. 지원이 떠난 자리는 공허했지만 그 공허함 속에는 묘한 평온함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최민규가 느지막이 일어났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말수가 평소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는 부엌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김순자 여사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민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지원이 일로 여기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고 사실 엄마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줄도 몰랐어. 김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물컵을 손에 쥐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지. 말해봤자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민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그때 말했으면 내가 뭔가 했을지도 모르잖아. 김순자 여사는 이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했을까? 지원이한테 화냈을까? 아니면 나한테 그냥 좀 참으라고 했겠지. 민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상황을 외면했는지, 얼마나 가족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집도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다투든 말든 빚을 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날 저녁 민규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민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그 사진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적은 처음이었다. 며칠 뒤 김순자 여사는 마포구 노인복지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 내용은 이랬다. 김순자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에서 이번 주말에 가족과 관계 회복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립니다. 연사로 박지원 씨가 나서게 되었어요. 혹시 어르신께도 초대장을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김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다. 그래요. 보내주세요. 이틀 후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강연 주제, 나는 나를 몰랐다. 고백과 회복의 시간. 연사, 박지원. 장소, 마포구 노인복지센터 3층 대강당. 일시, 토요일 오전 10시. 가족 및 지인 참석 가능. 초대장의 맨 아래에는 지원의 글씨로 덧붙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 혹시 오신다면 꼭 맨 앞줄에 앉아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김 여사는 초대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냈다. 그녀는 갈까 말까를 고민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아직 상처는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면 평생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게 된다는 걸. 토요일 아침, 김순자 여사는 검은색 한복 재킷에 연한 회색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귀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꽂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구두를 꺼내 신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떤 중요한 날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단정하고 조용했다. 복지센터 강당에는 이미 3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초대장에 적힌 대로 맨 앞줄에 앉았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 그 안에는 지원의 편지가 아직도 접힌 채로 담겨 있었다. 강연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연사를 소개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고백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지원 씨는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던 중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은 가족에 대해, 관계에 대해 새롭게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원이 무대 위에 천천히 올라섰다. 그녀는 간단한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민낯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입니다.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중 가장 소중한 것을 말이죠.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존중을 잊고 살았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저는 어머니께 많은 돈을 받았고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받은 걸 당연히 여기고 그 위에 편하게 올라섰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한 말도 했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원은 무대 아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이 자리를 빌려 처음으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눈가가 젖었지만 그녀는 흐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단정히 모여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지원은 무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김 여사 앞으로 걸어왔다. 두 사람은 마주섰고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어머님, 저 아직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혹시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바르게 살게요. 김순자 여사는 가만히 손을 뻗어 지원의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말로는 부족해. 하지만 오늘 그 한 걸음이 시작이 될 수 있겠지. 그 순간 복지센터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긴장과 거리감 대신 조용한 울림이 감돌았다. 그것은 상처와 용서 사이에 오고 간 진심의 증거였다. 계속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서울의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하나둘씩 잎을 떨구고 있었다. 김순자 여사는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화분 속 채송화는 이미 꽃을 다 떨어뜨렸고 국화만이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잘라 작은 화병에 꽂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거실엔 여전히 적막함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평화처럼 느껴졌다. 며칠 전의 강연 이후 박지원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 작고 따뜻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 그건 오래된 관계 속에서만 싹틀 수 있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김순자 여사가 문을 열자 최민규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오렴. 민규는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2개의 비행기 티켓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엄마, 이건 지원이랑 제가 같이 준비한 거예요. 이번 달 말에 속초로 가는 비행기 표예요. 바닷가 근처 조용한 펜션에서 이틀 정도 머물 수 있는 일정이에요. 엄마 혼자 조용히 다녀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랑 같이 가셔도 돼요. 김 여사는 봉투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무슨 뜻이니? 지원이가 아직 엄마를 뵙기 부끄럽대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 강연 이후에 매일 일기를 쓰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반성하고 싶대요. 그리고 엄마가 괜찮다면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김 여사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매만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속초는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여행 갔던 곳이야. 그 바닷가에 앉아서 우린 노년에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번엔 나 혼자 가서 그 약속의 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민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며칠 뒤 김순자 여사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속초행 비행기는 붐비지 않았고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사이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아주 가벼워졌다고 느꼈다. 어떤 짐도 책임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자신을 위해 떠나는 여행. 속초의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펜션 근처의 작은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건 박지원이 쓴 손편지였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어머님. 처음엔 어머님이 날 외면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법, 책임지는 법, 그리고 감사하는 법. 그 모든 걸 이제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어머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김순자 여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다리게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가는 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길이 되어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 아래 모래는 부드러웠고 파도 소리는 마음을 씻어내는 듯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날 김 여사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표정은 한층 편안해졌고 두 손에는 속초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이 들려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현관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분 옆에는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있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만든 화분이에요. 어머님 베란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일요일 미역국 끓일 줄 배웠어요. 혹시 같이 식사해 주시겠어요? 김 여사는 화분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먹고 싶었던 미역국이겠지.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기 시작했다. 밥은 혼자 먹을 수도 있고 셋이 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밥상을 차리는 마음이었다. 이제 김순자 여사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자신을 위한 삶.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삶. 마지막 가을이 끝나기 전 그녀의 마음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